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그러니까 저번 선거도 있고 하여튼 뭐 긴장되는 순간이라서 한 주 쉬었습니다. 갈수록 좀 바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안 빠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 줘서 한번 열심히 그래도 안 빠지고 꾸준하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교과서, 비상교과서 고등학교 건데요. 마지막입니다. 뭐 표현하고, 감상은 뭐 딱히 볼 건 없고, 여기 교과서에 이제는 도판들을 위주로 보는 거니까, 그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은 이제 몇 가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85페이지 보시면 다시 보는 우리 동네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 동네를 이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뭐 이 정도 내용인데, 아난타치나 홍콩, 그래서 복잡한 홍콩 거리의 모습을 포토콜라주, 그래서 이제 포토콜라주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작품들, 우리가 잘 모르는 작품들이 나오면 어떤 형식을 물어보죠. 방법, 형식, 같이 예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각자 찍어서 재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재구성해가지고 건물과 간판, 교통수단, 인물 등 홍콩 거리의 다양한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촬영한 장면을 하나면에 편집해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어지지 않지만 마치 하나의 장면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복잡하고 화려한 홍콩 거리의 특징을, 그 도시의 특징이 이제 복잡하고 화려하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표현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골드워디는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건데 제가 어쩌다 실수로 넣었네요. 뭐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나오게 되면, 제가 이제 교재에도 이 작가는 잘 안 넣고 잘 좀 안 하는데, 이 교과서를 보다 보니까 교과서에서는 뭐 뻔한 얘기니까, 비가 내리는 동안 작가는 바닥에 누워 있다가 일어난 뒤 이제 남겨진 실루엣을 촬영한 것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를 맞았겠죠. 이렇게 이제 뭐 이제 비를 맞으면서 이제 형태가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비가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실루엣이 남는 건데, 이게 과연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느냐. 요 행위 자체는 그렇게 의미는 뭐 없는데, 이걸 좀 의미를 많이 부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대지미술가인데 환경운동가인 작가는 이제 생태계의 리듬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죠. 인위적이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왜냐면 이 패드 이게 여러 개가 뭐 이렇게 카메라도 연결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패드까지 이게 쓰는 걸 하면은 이게 버벅대 가지고, 우선 오늘은 그냥 제가 말로, 그리고 소리만 듣는 분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이렇게 필기를 하다 보면은 막 좀 딜레이 되고 하니까 우선은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받아 적으시면 되겠죠. 자, 생태계 리듬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것은 인위적이지 않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에 따라 보겠다. 그리고 꽃, 나뭇가지, 돌 등의 자연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 그래서 자연의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후와 풍토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다양한 모습. 자, 그럼 자연의 다양한 모습이 핵심이고요. 돌로 나선형을 만들어 연못에 색색이 나뭇잎으로 선을 만들기도 하였고, 그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 속으로 사라지고 분해된다는 건데, 어쨌든 내가 인위적으로 뭘 만들고 그것을 놔뒀을 때 그 자연적으로 그게 소멸되는 과정,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사진으로 흔적으로 남을 뿐이고요. 작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연의 미술이 이제 하나로, 자연과 미술이 하나 연결되는 순간을 포착하고 싶었다 정도죠. 그렇게 보면 되고, 참 이게 작년에도 이건 했는데, 근데 또 했다고 별로 안 중요한 거면 작년에 한 거는 그냥 안 하는데, 요거는 제가 문제로도 냈거든요. 론디논의 7개 마술산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색깔을 이렇게 칠해 놓으니까 되게 이색적이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도 광활한 사막에다가 형형색색 바위들을 이제는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라스베가스 네바다 사막에 타워 형태로 다채롭게 쌓인 7개 바위는 시각적으로 사로잡고 장소에 대한 낯설음을 느끼게 된다. 이거 보면은, 글쎄요, 이게 도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뭐 그런 새로운 작품인가 이랬는데, 이런 삭막한 사막에다가, 우리가 사막에 생각하면은 이게 되게 이런 인위적인 게 거의 없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막에 대니까 되게 장소에 대한 낯설음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자연과 문명, 그래서 인간과의 조화를 관계를 탐색하고, 그래서 형태를 작품을 표현했고, 현대사회에서 자연적 특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을 성찰한다. 그래서 자연적 특성을 아무래도 다 인공적이죠.
이러한 조건을 통해 우리는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시 생각한다. 그래서 4년 준비, 4년의 준비 기간 동안 42억 원의 제작비 42억 원. 자, 이렇게 해가지고 42억 원. 예, 처음 계획은 2년 동안 전시될 예정이죠. 많은 사랑과 인기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대요. 그래서 자연과 인공물 간의 경계. 자, 이렇게 갑시다. 자연과 인간 간의 경계를 탐구하고 현대사의 소비 문화에 대한 질문을 소비 문화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비판을 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디지털 시각 문화 해가지고 뭐 시각 문화에 대해서 누리 소통망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작품들이 있죠. 이런 게 이제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커다랗게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플랜자 가능성인데 사람, 사랑, 평화 등의 아름다운 한글 단어를 사용을 해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뭐 보면은 그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사람이 바닥에 앉아 양 무릎을 끌어안는 형태죠. 그래서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다양한 크기의 글자로 조합한 것인데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테마로 인류가 모두가 꿈을 꾸는 사랑, 평화, 그리고 미래의 이상적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거기에 해당되는 글을 썼다라는 거죠. 사랑과 평화. 품에 담아 희망 메시지를 전달한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제 글자를 찍어낸 뒤에 이들 단어를 일일이 용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 쪽에 마치 문처럼 개방된 공간을 만들어서 관람객이 인체상 안쪽으로 굳이 여기 들어갈 필요 있을까? 하여튼 여기 문이 있대요. 그래서 우선은 글자로 만들어졌고, 글자로 인체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글자의 내용은 우리의 바램들, 전 세계인들의 바램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의미를 전달한다. 뭐 그 정도겠죠. 미디어 파사는 뭐 다 알죠. 이거 왜 넣었을까요? 이거 빼버렸어야 되는데 왠지 다시 한번 거론하고 싶었나봐. 그래서 이제는 뭐 건축물 외벽 중심으로 가리키는 이제 파사드와 이제 미디어 합성어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보시고 여기에서 용어 정리가 돼 있을 텐데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잠깐 어딘가 있을 텐데 혹시나 내가 뺐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구현한 것으로 이는 도시 건축물의 시각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물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사이니지의 한 형태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명, 영상, 정보, IT를 결합한 20세기 건축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현재 콘텐츠에는 예술, 광고, 행사 등의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가 포함되어 있고 건물 외부뿐만 아니라 소재 및 오브젝트를 이제 파사드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요거죠. 예전에 시험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99명의 워킹맨 예술 가림막입니다. 예. 다른 나라 신호등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신호등이 거의 같지 않나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포토그래퍼 박하이는 뉴욕시 호텔 건설 현장 가림막에다가 전 세계 99명의 나라별 신호등의 워킹맨 사진을 소개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나라마다 워킹맨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다양한 인종이 함께 생활하는 뉴욕에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각자의 그 문화적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포토그래퍼 마야 바카이는 아트펜스 디자인을 통해서 아트펜스 디자인 나라별 각기 다른 신호등을 아이콘을 소개했는데 99개의 다른 디자인은 이제 사람들에게 세계 각국의 신호등의 아이콘을 다양한 이제 알려주었고 각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각자의 그 문화에 맞게 좀 형태라든가 그 뭐 움직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을 표현을 했겠죠. 자, 여기 보시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 문화 간의 소통과 이해를 촉진한다. 그 뭐 이거를 통해 가지고 다른 문화를 관심 있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간의 소통, 또한 사람들에게 일상 속의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자,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자, 보충 및 참고 자료, 카드 뉴스라는 게 있어요.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카드 형태로 구성된 콘텐츠입니다. 특정 주제나 사건에 대한 간략한 정보, 이미지, 그래픽 등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도록 하는 건데 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나 모바일 웹에서 많이 사용된대요. 뭐 그래서 그게 금방 전달이 잘 되겠죠. 카드뉴스라고 비워놓고 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아트펜스, 요거는 명칭을 물어볼 확률이 좀 있겠네요. 아트펜스는 이제 공사 가림막을 이제 예술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사 현장의 가림막인 아트펜스에 대해서 걸어다니는 미술관처럼 편안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너무 일상적이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디지털 문화. 디지털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검색합니다. 디지털 되면서 그렇죠. 원래는 뭐 아날로그라면 이제 도서관에서 찾고 할 텐데 이제 디지털로 찾는 거야. 그래서 지식의 민주화를 가지고 왔다. 전 세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의 교류를 할 수가 있다. 꼭 그 나라를 가지 않더라도. 자, 여기 바로 볼게요.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든가 과학 정보의 과부하, 디지털 격차 뭐 이런 것도 단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증강현실과 예술 스마트 관람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제프 콘스의 작품, 대표 작품을 증강현실. 자, 어떻게? 증강현실로 만날 수 있다. 스냅챗이라고 하죠. 스냅챗. 여기 보시면 아트엑스 스냅챗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스냅챗. 아트엑스 스냅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프 콘스는 주요 작품을 뉴욕, 시드니, 런던, 콜카타, 도쿄 등 우리나라는 없어. 왜 우리나라는 주요 도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주요 도시인데 말이죠. 증강현실로 감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아트엑스 스냅챗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기존 다수의 관람객이 함께 미술품을 감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용자와 작품이 1대1로 연결되는 새로운 관람 방식이래요. 1대1 관람.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 그 다음에 시간,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어 디스플레이 영역을 큐레이터에게 일반 사용자로 확장했다는 것도 의미가 크대요. 이게 가상 공간의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특정 그 방향의 동영상으로 인해 찍힌 방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방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한 사용자가 본인의 작품을 증강현실로 구현하고 이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술을 소비하는 영역을 넘어 창작과 소통의 단계까지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각문화 나와 있네. 시각문화 특징, 디지털 문화에 보는 디지털 문해력 해가지고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뭐 조용유서 원리 찾기, 숨은 의미 생각하기, 그 다음에 사회 문제와 연결하기, 비판하고 재구성하기. 요건 근데 이제 이게 누구 학자에 거론된 내용과 조금 비슷한데 우리가 나중에 한번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여기 학자 이름이 안 나왔는데 이제는 뭐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이제 해석하려는 감상 태도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감성 방법 태도와 함께 볼 수 있는 것을 단계설로 나눈 건데 이게 이제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이제 학자가 명확히 했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넣기만 하고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으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92페이지의 미술 사회의 담당, 아무래도 뭐 생태 미술, 뭐 환경 미술 이런 게 되겠죠. 자, 두란 플라스틱 블로스. 요즘에 사회 참여라든가 그 생태학적 미술교육 이런 게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작가는 멕시코 카브리에 연안에 떠밀려 쌓인 전 세계 해양 쓰레기를 수집하고 모아서 작품을 만들었대요. 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라는, 어떤 해안가는 전 세계의 쓰레기가 그 나라로 다 모인다고 하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작품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과 그다음에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 위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오염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특히 이제 생수를 먹을 때 그 생수병 그 플라스틱에서도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밖에 없대요. 뭐 정수기라고 뭐 별다를 건 없고, 어떤 커피숍에서 갖고 오는 어떤 것들도 미세 플라스틱이 다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는 뭐 고기를 먹거나 생선을 먹거나 하는데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미세 플라스틱을 버리면 동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다 물고기라든가 걔네들이 그걸 먹고 다시 우리한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경각심을 주는데도 이게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진짜 무서워. 근데 우리가 지금 몸에 계속 우리가 이제는 커피숍이라든가 밖에서 음식을 먹거나 집에서 먹거나 어쩔 수 없이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크기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다 몸에 축적돼 있다고 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게 아토피도 생기고, 저도 아토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런 걸 경각심을 주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칫솔. 다 그러고 보니까 다 플라스틱이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 그죠? 자, 라이프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작가죠. 교과서에. 그래서 꽃가루, 이 민들레 꽃가루.
자, 사색적인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면 예술의 심오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숭고함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숭고함이 나오네요. 거대한 작품을 이제 감상하거나 자연 속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경험한다. 막 이제 필기를 좀 하고 싶네. 자, 숭고라는 것은 제가 이제 수업 때 항상 얘기하지만, 숭고라는 것은 미의 두 가지 고전식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그 우미적인 요소,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하나는 숭고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낭만주의에서 시험 문제 나왔지만은 이제 숭고미를 추구했다. 그리고 생면회화에서도 우리가 이제 숭고미를 추구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이나 우리가 측정 불가능한 대상이었을 때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숭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꽃가루로 만든 단순한 작품이지만 내부에 담겨 있는 오랜 시간과 순수한 노동의 숭고함을 느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노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의 결과물. 작가는 체에 꽃가루를 담아 치면서 전시장 바닥에 골고루 뿌립니다. 특히 꽃가루를 미술관 안으로 가져와 작품화를 한 건데, 작가의 손으로 직접 만든 사각형 모양의 노란색 바닥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순수함과 에너지, 삶에 향한 순수한 염원을 느낄 수 있대요. 뱅크시도 하도 많이 나와서, 근데 제가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 좀 전쟁도 그렇고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죠. 뱅크시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래피티 작가죠. 그래서 영화 감독입니다. 주로 제도권에 대한 사회풍자와 비판의식, 소외된 사람들, 전쟁 반대 옹호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서 스텐실 기법, 이걸로 건물벽이나 담장 지하 노블탱크 등의 그래피티 작품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리는데, 예전에는 막 갑자기 이렇게 낙서를 하면 뭐 이제 예전에는 뭐 흑인 할렌가나 뭐 이런데 이제 그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뱅크시가 좀 그걸 바꿔놓은 거죠. 이제 뱅크시의 이 작품이 이게 막상 그려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이게 뭐 장식적이기도 하고 건물 주인들이 싫지가 않은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가격이 천정부지 뭐 뛰기 시작합니다. 엄청. 그래서 이 벽을 잘라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뱅크시가 어느 순간 우리 집 벽에다가 그림 안 그려주나 막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많대.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역사적 분쟁으로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는 곳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에게 방탄복을 입혀가지고 평화를 말하는 메시지.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전쟁을 하고 있죠. 자, 퀸 임신한 앨리슨 래퍼. 이거는 내가 예전 한 3, 4년부터 계속 문제 내고 했던 건데 안 나오네요. 나올 법도 한데, 뭐 나오는 기준은 뻔합니다. 우선은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퀸은 장애에 따른 편견을 버리고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적 화가인 앨리슨 래퍼의 그 모습을 현대 비너스 조각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비너스 조각처럼 표현을 했는데, 태어나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은 래퍼는 성년이 되어 임신을 한 뒤에도 사회의 편견과 우려를 이겨내면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작품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인생을 살아온 앨리슨 래퍼의 모성에 대한 경의를 나타낸 거고, 앨리슨 래퍼의 모성에 대한 경의, 팔이 없는 그리스 비너스 조각은 미의 여신으로 추앙받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고전적인 미의 그 대리석, 이 작품도 대리석입니다. 서로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비너스 조각은 미의 여신을 추앙받지만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고 다리가 짧은 앨리슨 래퍼는 기형아라는 세상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현실인데, 작가는 편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선입견을 고발하고 정상과 비정상에 관한 담론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 방식의 미와 현재의 그 앨리슨 래퍼의 퀸이 만든 이 조각상의 어떤 미에 대한 기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뭔가 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렇게 팔다리가 좀 사용될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자, 보충 참고 자료. 거리 미술, 그래피티 아트, 낙서 미술 나오는데, 거리 미술은 야외 전시, 거리 퍼포먼스, 해프닝, 포스터, 낙서, 그리고 벽화 등 개방된 공간에 예술가들이 행하는 모든 예술을 말한다. 그래서 1930년대 멕시코에서 시작한 거리 미술 발전은 70년대 개념 미술 작가들이나 플럭스 그룹의 거리에서 행한 퍼포먼스, 그리고 거리의 게시판이나 전광판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 정치적 선전을 목적으로 한 정치예술 등이 확장된 겁니다. 그러면 그래피티 아트의 낙서 미술이 굉장히 확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거는 진짜 일반화된 내용도 요즘에 하도 많으니까 오달리스크는 그냥 한번 보세요.
자, 이삭 죽기. 밀레는 19세기 프랑스 자연주의 대표적인 작가죠. 이삭 죽기를 제작했는데 이 작품은 보리 수확이 끝난 들판에 떨어진 보리 이삭을 줍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린 건데, 세 명의 여인이 허리를 굽히고 추수가 끝난 뒤 남겨진 이삭을 줍는 모습을 통해 당시 고단했던 농민의 삶을 이상적으로 표현했다. 여기서 보면 이상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노동에 대한 이상적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밀레는. 그래서 농촌 생활 자연을 주제로 농부의 일상과 노동의 아름다움. 자, 그 다음에 공공미술의 특징. 자, 공공미술은 이웃 지역 공동체 관심사나 공공의 가치를 작품의 주제로 삼았다. 그래서 공공의 가치 체크하시고, 지역 주민들의 작가의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제작 과정과 함께 진행하는 소통과 참여 미술이다. 왜냐면은, 작가가 자기 생각만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안 돼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좀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공공미술 통해 지역 생활의 공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해서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브릿지, 수탉, 남성적 상징이자 비즈니스의 중심인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는 이제 말을 타고 있는 남성 기마상이 서 있는 세 개의 좌대와 비어있는 네 번째 좌대가 있는데, 여기에 설치된 여성 작가의 수탉입니다. 런던 광장에 나타난 새로운 세대의 상징으로 생물학적 결정론, 이것도 뭐 페미니즘에 조금 해당되겠네요. 사고와 남성 중심의 영사회를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곰리, 그 다음에 올덴버그, 이것도 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청계천에. 자, 올덴버그는 팝아트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자, 그래서 일상적인 물건을 거대한 크기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소소한 물건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일상한 소소한 물건을 확대시키거나 축소하면은 그 물건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재해석하는데, 현실과 상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자, 스프링이네요. 이 제목이 스프링이었어요. 인도양 조개나 다슬기 모양을 모티브로 해서 도자기와 한복 옷고름 모양, 그 다음에 보름달을 이제 참고해서 만들었대요. 이런 거 좋죠. 다슬기 모양, 도자기, 이게 도자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한복 옷고름 모양, 보름달. 요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가 이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옷깃이 이제 보통, 슬쩍 이 끝을 이제 옷깃이 살짝 스쳐도 이제는 뭐 인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옷깃이 어디냐면, 여성들 여기 옷깃 보면 이제 V자로 된 데 하고, 여기 가운데 그 부분을 이제 옷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스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이 그냥 뭐 슬쩍 스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옷구름 보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못해도 최소한 이제 포옹까지는 가야 이제 인연이 있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소라, 골뱅이, 용수철 등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공공조형물인데, 밖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터널 구조다. 자, 터널 구조 체크하시고, 특히 야간 내부 조명이 빛을 발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청계천 프로젝트죠. 자, 패러디는 의도적인 모방이다. 자, 패러디와 오마주는 문학, 음악, 미술 작품에 다른 사람이 만든 원작의 특징 부분을 모방을 해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표현한 건데, 패러디가 익사할 풍자 목적이면 오마주는 원작자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있다.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 자, 패러디와 저작권. 자, 저작권이 이제 원작은 저작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작권 침해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패러디는 원작의 형상을 빌려오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빌려오지만 원작과 다른 그것만의 예술적 가치가 있을 경우는 인정돼요. 원작과 다른 그 사람만의 변형된 어떤 작품성이 인정받았을 때만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판매 목적을 위해 원작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표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거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백남준, 다다익선,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특별한 내용 없는데, 제가 우선, 느낌상으로 그냥 다다익선 같은 거, 이런 작품, 백남준 하면 눈에 띄어서 넣긴 하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루벤스, 99쪽, 십자가를 세운, 루벤스 하면은, 우리가 이제 특징이, 요런 식으로 이제 대각선 구도가 특징이고, 자, 빛이 이쪽으로 비추면서 영국적 조명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키워드로
보통 설명이 되는 조명적 효과, 그 다음에 명암 대비가 들어가고요. 이런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고, 그 다음에 풍부한 색채,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종교적인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루벤스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세우는 장면을 그린 세폭의 재단화입니다. 자, 벨기에의 안트페르펜 성당에, 안트페르펜 성당에 이제 줄칠 필요 없겠다. 객관식이면 이런 게 바뀌는데, 루벤스는 십자가의 세움은 예수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세우려는 사람들의 엉켜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려 의지를 보여주며 하늘 향해 눈을 향하고 있습니다. 눈길을 향하고 있죠. 이러한 구도는 예수의 숭고한 존엄성과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거침없는 분놀림과 다양한 각도의 인체의 구도를 대각선 구도로 하면, 사선 구도로 하면 되고, 역동적이고 빛과 어둠의 대립, 명암 대비법 사용하고 있고요. 극적인 힘을 보여주는데, 이제 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이제 연극적 조명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헨슨 나와 있네요. 헨슨은 조각의 현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매우 세밀하게 리얼리즘, 하이퍼 리얼리즘에 들어가고요. 조각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의 속과 왁스를 이용해 가지고 라이프 캐스팅, 요거 다 아는 거지만, 또한 이제 조각상이 입고 있는 의상이나 소품, 쇼핑카트 뭐 이런 것 같은 게 일반적 오브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도가 무엇이냐? 물질적 풍요 속에 매몰되어가는 현대인의 비판적 시각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 뭐 의도 정도 물어볼 수 있어요. 과잉 소비를 경고하고 있다. 아무래도 되게 많이 샀죠. 예, 너무 많이 샀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퉁퉁하게 됐네. 저도 좀 많이 먹어가지고 퉁퉁하죠. 유영국은 근대 추상미술 영역을 개척한 대표적인 화가고요. 자연의 아름다운 색채, 대담한 기하학적 형태, 아무래도 이게 기하학적 형태죠. 단순화되어 있고, 일본 문화학원에 미술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김한기, 장욱진, 이중섭 등과 교류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학풍으로 추상미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그의 작품은 고향인 울진바다, 산맥, 계곡, 고향, 우리나라 모티브란 얘기죠. 사실적인 표현이 아닌 점선, 면, 형색, 조형 요소를 바탕으로 한 추상이죠. 자연의 정수라는 것은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 자, 보티첼리 봄. 이거는 완전히 고전주의 작품이죠. 이 작품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작품 자체가 설명이 나왔나? 안 나왔네. 자, 이 작품은 우리가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죠. 르네상스의 주제는 종교적인 주제와 이런 고전적인 주제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고전주의의 주제는 보티첼리하고 라파엘로가 있어요. 라파엘로. 근데 이게 고전주의인 이유는 뭐냐? 비너스 탄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것은, 비너스는 신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화적인 내용을 바로 표현하긴 못하니까 이게 종교적 해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공간감이 어떻게 표현됐나, 이게 거의 평면처럼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전주의 작품은 배경을 공간감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고 요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몇 등신입니까? 이게 지금 9등신이에요. 9등신. 8등신도 아니고 9등신. 근데 르네상스는 이상적인 비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9등신 정도면 우미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부여하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고 굉장히 신들이 이제 가볍게 공중에 부여하는 것처럼 실제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장식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다. 메디치 가문은 사실은 뭐 우리가 르네상스의 대가들의 계속 지원을 했던 가문인데, 요 밑에를 좀 볼게요. 적적인 예술과 후원 및 양성을 통해서 피렌체 르네상스의 문화 중심지로 성장시켰던 게 메디치 가문입니다.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의 유명한 예술가 후원을 해가지고 르네상스의 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많은 걸작들이 피렌체를 소유한 이유가 이제 메디치 가문의 후원 덕분이다. 뭐 정도. 메디치 가문이 사실은 이걸 왜 그렇게까지 후원을 했냐면, 얘네들이 전통적인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그 부르주아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게 전통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루이 14세도 그랬지만은 뭔가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네들의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미술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이때 당시에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 미술과 수학, 과학, 뭐 이거는 통합적인 방식에 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과학과 통합이라는 게 이제는
뭐 미술, 수학과 과학기술의 발견 원리를 활용했다. 르네상스 시대에 해부학, 기하학, 원근법 전부 수학, 과학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그 다음에 미디어랑 통합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터렐이라는 중요한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를 알고 가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관객이 어떻게 느끼느냐, 그리고 그렇게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제 그리고 의도는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터렐은 구체적인 형상이나 대상이 없어요. 자, 이게 중요한 말인데, 자, 지금 작품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표현한다는 건 물질성이 존재한다라고 하죠. 물질성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던에 와서는 이제 개념 미술이 등장하죠. 그러면 비물질화가 된 겁니다. 이제 비물질화가 되면서 개념 미술의 대표적인 양식 중에 하나가 이제 대지 미술이 되는데, 대지 미술이 결국은 어떤 결과물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남기고, 어쨌든 뭔가가 현상을 보여주는데, 그 현상조차도 보이지 않은 공간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게 이제 극한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나 대상이 없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비물질화의 형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빛과 공간 자체를 작품으로 한다. 자, 특히 공간 자체를 작품으로 했다는 것인데, 관객과 전시 공간, 작품 크기나 위치, 그리고 시각과 변하는 조명들의 요소. 그래서 시각과 변하는 조명 요소로 인해서 상황과 맥락까지 작품의 범주 안에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간이 작품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빛과 색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공간의 모호성으로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색다른 감정과 지각을 느끼게 하고 관객 자신 내면에 잠재있는 명상을 유도한다. 명상 유도, 요 정도. 자, 마사초, 성삼일체. 마사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제 투시 원근법을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오토가 그 이전 시대의 사람인데, 이제 지오토의 영향을 받았는데, 지오토는 이런 식으로 투시 원근법을 쓰지 못했죠. 마사초는 브루네스키의 이제 건축에 의한 그 투시형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쇠라는 빛의 효과로 생기는 자연의 인상을 순간을 포착하여 작은 색점을 화면에 끊임없이 찍어가며 봄날의 강가의 전경을 밝고 차분하게 묘사했대요. 색점을 찍으면서 그리는 점묘법은 색을 섞이지 않고 순수한 색점들이 나란히 찍어가는 병치의 효과로 빛의 효과를 묘사하고 있다. 자, 쇠라는 인상주의 회화 기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색채가 시각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탐구해가지고 전묘라는 새로운, 우리는 그걸 분할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모네나 빛을 표현하다 보니까 형상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형상을 왜 없애냐, 형상을 복원시켜야 됐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갖고 온 게 고전주의 방식이잖아. 근데 얘네들이 윤곽선을 안 갖고 왔어요. 전묘로 그리느라고. 그 대신에 원근법과 명암법은 갖고 왔잖아.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요 비례입니다. 비례만 알고 있으면 돼요. 1대 1.618. 뭐 이건 외우기 쉽잖아요. 여기에서 전체적인 상하 비례로 1대 1.618. 그리고 여기서 상체만 나눴을 때 여기서도 역시나 1대 1.618이다.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밀로의 비너스, 고대 그리스 대표적인 조각상으로 헬레니즘 시대 기원전 130년에서 10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의 미를 관장하는 여신 아프로디테를 표현했다. 아프로디테.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던 밀로 섬에서 발견됐고요. 오스만 제국 프랑스 대사가 조각상을 구입하면서 루이 18세에게 헌납이 되었고, 현재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돼 있대요. 이 작품은 두 팔이 없지만은 연구에 의하면 왼팔은 사과를 잡고 있고 오른팔은 옷을 잡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그걸 뭘 추정을 하냐? 자, 밀로의 비너스는 팔등신 신체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배꼽이 신장을, 그 다음에 어깨 위치가 배꼽 위에 상반신을 해가지고 1대 1.618이다. 요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웨프너가 있는데 되게 징글징글하죠. 막, 나 이런 거 못 보겠는데요. 그냥 없앨라다가 중요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액체 자석을 사용했고요. 사운드 웨이브, 자기장, 원심력, 압축 효과 해가지고 물감에다가 액체 자석에 해당되는 물질을 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일상적인 과학적 현상에다가 시각을 사로잡는 순간들을 포착해서 시각함으로써 과학적 개념과 예술적 표현을 결합시켰어요. 이게 과학적 원리의 요인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최초의 촌실적 로봇 예술가 아이다입니다. 이거는 로보트가
그림을 그려요. 여기 보시면 세계 최초의 로봇 예술가인데 아이다는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관찰 기능을 수행하고요. 프로그램화돼 가지고 내장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작품 구도를 구상해서 로봇 손으로 그림을 그린대요. 이 작품은 아이다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리는 자화상인데 로봇이 그린 자화상은 인간과 기계 사이의 모호한 정체성 관계를 생각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는 정말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작년인가 뭐 이게 나왔던 거죠. 이거 방구가 우키우에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우키우에 그 자기 초상화 뒤에다가 그렸고 탄기영감 초상이죠. 자, 델프트 주전자와 화로, 청화 백자, 네덜란드, 백자 청화 주전자, 명시대, 백자 청화 운영문, 항아리, 조선시대. 이게 딱 비교하면은 우리가 좀 코발트 한료를 좀 덜 쓴 것 같아요. 자, 회화는 우키우에 에도 시대에 유행했던 일본 다색목파 하나로 민중의 평범한 일상이나 풍경 등을 표현한 풍속한데 19세기 유럽에 열린 만국박람회, 이것도 물어봤죠. 만국박람회 일본의 다양한 공예품들이 수출되면서 우키우에 상품이 포장지로 활용되었고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끕니다. 평면적이고 독특한 우키우에 표현 방식에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매료됐다. 여기서 우키우에 표현이 과감한 구도, 그 다음에 평면적인 화면, 그 다음에 명확한 윤곽선, 원색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고흐가 그걸 갖다가 썼어요. 도자기, 중국의 당송 시대에 청자 백자가 제작돼 우리나라에 이제 유럽에 전파됐다. 델프트 주전자 화로는 17세기 유럽의 상류 사회에서 새로운 음료와 차 문화가 형성되어 차를 위한 도자기 수요가 급증했죠.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는 시누아즈리 율풍에서 시누아즈리 쓰는 게 나왔었죠. 중국 공예품과 미술품들이 유입되면서 중국 도자기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델프트 조각 도자기는 중국의 도자기를 모방해서 제작한 것이다. 자, 백자 청화 주전자, 이슬람 상인들이 자신의 취향이 반영된 자기를 이제 중국에 주문하면서 페르시아산 코발트, 요게 조금 되게 뭔가 귀한 거잖아요. 유학으로 제공했는데 이는 중국 명품 청화 백자 탄생의 원인이 됐고요. 이 도자기는 명나라 시대에 제작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슬람 양식을 이제 따르고 있대요. 그래서 표면 문양은 중국 양식인 용무늬가 그려져 있고 전체적인 형태는 페르시아 금속 주전자 모양을 취하고 있다. 백자 청화 용문 항아리,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유럽에서 동양 문화 찾기,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 17세기, 18세기에 주로 유행했다는 거죠. 이제 중국과 활발한 교육이 일어났는데 중국 양식 크게 유행을 했고요. 당시 귀족들이 사치품으로 중국 물건을 비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영국이 있잖아요. 영국에서 이거를 이제 구입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물품은 별로 중국에 인기가 없으니까 중국 애들의 물품만 인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수입과 수출이 좀 얼추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특히 얘네들이 차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 차를 되게 수입을 많이 해오잖아요. 근데 그 차 때문에 뭐가 우리가 아편 전쟁이 일어나죠. 얘네들이 몰래 중국에다 아편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이게 영국에서 뭐 이렇게 만든 걸 막 팔고 싶은데 중국에 인기 없으니까 아편을 가져다가 판 거죠. 그냥 참, 좀 양아치 짓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향을 시누아즈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부시의 화장 그림에서도 등장한 부채나 도자기 벽 쪽에 펼쳐진 화조화 병풍도 이제 그런 게 해당되는데, 이런 게 병풍이 있네요. 부채. 야, 이런 데서 이런 게 나오네. 조각인데, 이제 조각이 이제 헬레니즘의 이제 간다라 양식에 영향받아 중국에 넘어와가지고 한국의 양식으로 변했다. 요거 그냥 뒀어요. 자, 그리고 전시 방법. 자, 미술 전시회에 가서 작품을 감상하고 싶은데 미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관람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요것도 시험 문제 이제 거론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관람 전에는 작가의 정보와 작품에 대한 사전조사, 그래서 이제 사전조사만 체크할까요? 작품에 대한 사전조사, 안내문 자료를 수집해 전시 기획 의도를 파악한다. 관람 동선에 따라 전체를 보고 관심 있는 작품을 자세히 관찰한다. 작품 전체의 작품을 세부 부분을 골고루 관찰하고 전시 해설사, 설명이나 그 가이드 장비를 활용한다. 관람 후 감상 후기나 활동지를 작성하거나 감상 후기를 토론 또는 공유한다. 자, 집에서 편하게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그래서 온라인 전시 관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현재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한 학기에 한 번은 이렇게 전시제를 가라고 하는데 요번에 바뀐 것은 온라인도 대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가는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었고 무엇을 표현하려 했는지 알고 싶다 해가지고 자료 정보 찾는 거 대부분 이제 웹상에 찾는다는 거죠. 미술 관련 서적, 그 다음에 작가 누리집,
국내 미술관, 박물관 등 다양한 사이트 검색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워홀입니다. 월은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제일 커요. 허물기 위해서 콜라병과 같은 일상용품을 소재로 생각을 했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일상과 생활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키치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키치를 사용한 이유가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거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러면 복제를 왜 했느냐? 원본성에 대한 의문이에요. 이 두 가지는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대중적인 스타와 인물의 작품을 제작하기로 했고 캠퍼스프 역시 미국 식품 회사에서 대량 생산해서 판매되는 통조림 스프인데 작가의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접하고 소비하는 스프캔과 같은 유명 상품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해서 실크스크린 대량 제작 방식을 썼다. 실크스크린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므로 그의 예술 노동자를 고용해서 자신의 스튜디오인 팩토리도 체크해 놓으세요. 팩토리의 스튜디오에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작품을 제작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타이는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 여기 볼게요. 미국의 대표적인 팝아트 작가 중 한 명인데 리트슈타인은 일상용품의 광고 이미지와 만화의 일부분을 확대를 합니다. 검은 윤곽선과 점을 찍어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는데 원색점들로 색과 색조의 음영 변화를 나타냅니다. 행복한 눈물은 여성의 이미지를 변형해가지고 감정의 다층성과 대중문화의 표면의 감정의 대조를 표현하고 있는데 작가의 예술적이고 탐구적인 실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밴데인 점을 이제 밴데인 망점을 쓰는다. 이거 이제 스텐실로 쓰는 거예요. 이게 스텐실. 밴데이점, 밴데이망. 자, 미술이 배운 사람만 즐길 수 있고 고급 예술이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의 대중문화를 경계를 허물었다. 이것도 이제 팝아트의 특징이죠. 이렇게 작품 활동하네요. 이거는 이제 스텐실이다라는 의미고. 쿤스. 자, 쿤스가 나오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죠. 그래서 쿤스는 하찮은 모조품 저급한 것, 나쁜 취미 등을 뜻하는 키치의 문화를 고상하고 우아한 예술로 승화시켰대요. 그것은 뭐 일반 팝아트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풍성계 보시면 다양한 색과 크기의 에디션으로 각지에 설치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선보였는데 강아지 모양 위에도 코끼리나 뱀 등 다양한 동물 형태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에 잠기면서도 그 거대함에 압도되어 즐거운 기분이 드는데 실제 풍선보다 더 반짝이죠. 정교하게 마련된 익숙한 모양의 이 조각 가치는 600억 원을 넘어 현재도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대요. 이게 왜 600억이 넘는 거냐고요.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숨겨진 의미나 비판적인 요소가 없다. 중립적이라는 것이죠. 오로지 상업적인 자기 홍보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팝아트는요, 60년대 팝아트는 목적이 원본성이라든가 상과 미술의 경계를 허물자는 건데 이 사람은 목적이 상업적인 거예요. 상업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작품을 만들었을 때 원본성과 그 다음에 대중성을 위해서 내가 키치를 선택했지만 이 사람은 키치를 선택한 이유가 완벽하게 상업성이에요. 대량 생산 체제의 방식도 갖고 사람들 인력을 써가지고 공장 체제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도 상업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이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요게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네요. 시간이 마지막까지 이제 있어가지고 두 번 나누긴 좀 뭐해서 한 번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뭐 할까요? 우선은 용어사전 한번 한 두 번 접근하고 교과서 미진사나 하여튼 유명한 거 하나 보죠. 그거 하나 보고 고등학교 걸로 볼게요. 그 다음에 미술 감상 창작, 그 다음에 매체까지 볼 수 있고 매체부터 볼까요? 매체부터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고등학교 미술 하나 더 보고 그 다음에 매체로 먼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뭐 그렇게 몇 개 보면 되지. 그 시험 끝나고도 제가 이제 나머지도 하긴 할 건데 이렇게 교과서 한두 권씩 보면 중복되는 게 많아서 충분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밀리니까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올라오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내일 편집해가지고 또 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 길어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휙휙 넘기면서 보세요. 그리고 밥 먹을 때나 이때 좀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만 들어도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